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중국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돼서 사실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해서 매년 12월에 중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이 회의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데요. 9일에는 정치국 회의가 열리고요. 정치국은 당 조직입니다. 당 조직. 지금 10월에 열리는 거는 공산당 회의예요. 그다음에 내년 3월에는 정부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중국 인민대표대회 3월 초에 열리잖아요. 그리고 중국 정치협상회의 3월 초에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양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제일 중요한 회의가 정치국 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리고 항상 봄에 열리는 양회입니다. 양회는 정부 회의예요. 정부. 근데 이 10월에 열리는 거는 공산당 회의예요. 중국은 정부를 공산당에 영도를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먼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걸 다시 정부의 실시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방 정부를 포함해서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를 하는 게 그 계획을 말하는 게 양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2월 9일에는 정치국 회의가 열렸고 그다음에 12월 11일하고 11월 12일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린 겁니다. 자, 이 회의에서 내년의 경제를 어떻게 갖고 갈지를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중국식 표현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단어들을.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쉽게 설명해 주면서 제가 보는 중국 경제,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차원에서 우리 개인들, 우리 기업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용이 쭉 있는데 사실 핵심 내용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정리한 핵심 내용은 1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개를 간단히 말하고 다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을 2개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공식적인 얘기예요. 보도한성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경제 부문에 대한 규율성, 규율이라는 게 법칙을 말합니다.规律性,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떤 법칙을 갖고 가는데 우리는 실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경제 부문에 대한 법칙에 대한 이런 원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효율적 시장과 정부의 역할, 이걸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 관계, 이것을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신동랑, 그러니까 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성장의 엔진, 양자 간의 관계를 잘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전통 경제가 아직도 끌고 가는데 이제는 새로운 경제 성장으로 바퀴를 갈아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전통 경제를 확 없애버리고 바로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깔아버리면, 바꿔버리면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일자리 문제, 사회 안정 문제가 바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한 번에 내 기능이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부문과 이미 재고, 잔여된 여기에 대한 균형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활성화시킬지, 특히 이게 부동산에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표현으로는 注优增量和방호存量뭐 이런 표현이에요. 한국어로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질적 성장과 전체 규모의 빵을 크게 하는, 우리가 옛날식으로 말하면 조방적 성장과 질적 성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빵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중국 정부가 1978년 계획 개방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개혁을 확대하고 개방도 확대하고 오면서 거기서 실패한 정책도 있고 성공한 정책도 있는데, 최근에 2020년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했던 정책들, 특히 여기 부동산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상해 봉쇄, 2022년에 상해를 봉쇄하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중국 소비에 대한 타격이 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 올해 이루었던 많은 이런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중국 경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게 별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금 헷갈리는 게 효율적 시장과 효율적 정부,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 관계, 그리고 새로운 성장 엔진과 전통 성장 엔진 간의 이런 교환을 어떻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규모와 질적 성장, 그리고 이제 말한 것처럼 부동산에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있는 재고도 활성화하는 이런 문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이 첫 번째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의 경제 모순에 대해서, 경제 문제점에 대해서 첫 번째에서는 강조했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식 표현이 돼서 일반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라도 이거 보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자, 두 번째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년의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볼 것인가? 올해 목표는 5%였어요. 네, 지금 제 생각하건대,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내년에 4.5%, 4.5로 제시할 확률이 높다. 근데 저는 중국 경제가 사실 굉장히 성장률이 4%냐 5%냐가 중요하죠.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러면서 성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량, 성장을 계속 해줘야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일자리도 마련되니까요. 그래서 내년 한 4.5로 봅니다. 근데 더 낮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 갑자기 5%에서 갑자기 1% 이런 갱착륙이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에서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에서는 更加积极的财政政策,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게 매년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올해는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갔어요. 更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좀 길게 해야 돼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适度宽松的货币政策. 그러니까 이거는 2011년 이후 처음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통화 정책의 기조를 보면 온건이라는 표현을 써요. 稳健的 온건. 좀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통화 정책, 이것이 내년 경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어쨌든 적절한 완화된 통화정책, 이거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거기 때문에 엄청난 내년 경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식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서 나왔다를 말씀드릴게요. 설명은 좀 이따 할게요. 다섯 번째는 全方位扩大国内需求, 전방위로 국내 수요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많이 지적했던 중국 문제는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문제다. 현재 중국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넘어가면 대외지향적 경제라고 수출 주도형 경제로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대외 수요에 의존하잖아요. 수출에 의존하잖아요. 40% 넘으면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은 대외 지금 수출 의존도가 최근 데이터로 보면 2024년 데이터 한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내 소비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소비가 더 중요해졌는데 중국의 소비가 지금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왜 국내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냐를 엄청 자세히 설명한 적도 있는데 좀 이따 앞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 정책 할 때 이 소비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는 综合整治内卷式经济. 그러니까 내이卷이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막 치열한 시장 경쟁을 말합니다. 경쟁. 니 죽고 내 죽고 가격 경쟁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보통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시장의 경쟁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기업이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서 적자 경영을 하면서 가격을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상대방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버티지 못하잖아요. 결국 방대한 자본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런 기업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격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상대방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린 다음에 혼자 독점합니다. 독점하는데 가격을 올려버려요. 지금 이게 중국에서 너무 심각한 게예요. 중국은 모든 산업들이 거의 마진을 못 남길 정도로 니 죽고 내 죽고 이렇게 말이 안 되게 가격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근데 중국의 일자리는 이런 중소기업에서 다 마련되는데 결국 규모가 없는 중소기업이 다 죽어버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죠. 작년 지금 일자리가 뭐 증권사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4,700만 개 자리가 그러니까 정부가 통계한 실제 일자리보다 실제는 4,700만 개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실업률이 엄청 심각하고 특히 20대 30대 실업률이 심각한데 이게 다 중소기업들이 다 파산하거든요. 이렇게 가격 경제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다 손해고 결국은 소비자들도 손해인 경우인데 이런 걸 이제부터 잡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국에서는 이 마케팅이 기업들이 물건을 팔려면 마케팅해야 되잖아요. 이 마케팅이 라이브로 와버렸어요. 라이브 플랫폼으로. 근데 옛날에는 터보, 티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틱톡 쪽으로 온 거 있어요. 시장이. 틱톡에서 매출이 터보의 매출보다 터보는 매출이 계속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틱톡을 통한 매출은 지금 20%씩 막 고성성장하거든요. 그럼 틱톡을 통한 매출이란 건 결국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매출한다는 거예요. 왕홍 중국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를 내세워서 기업들이 물건을 내다 파는데 인플루언서들이 거기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방대합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가져가는 게 기업들이 거의 못 남겨요. 근데 그렇게 해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간의 경쟁이 엄청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격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건 기업들이 망하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이런 내주시竞争 이런 것들이 심각한 중국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오면서 중국 정부의 내년에 여기에 대해 정지 지금 엄청나게 단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런 정부가 전방위로 할 것 같아요. 법치 통치를 강화할 거고 이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 감독할 겁니다. 자, 7번째는 深化资本市场, 投融资综合改革. 그러니까 자본시장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전지라고 할까요? 마지막 전초기지는 자본시장밖에 안 남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내가 월급 받는 위에 월급이란 건 노동소득이에요. 노동소득. 근데 내가 하나 일하면 하나 받는 거잖아요. 근데 월급 받는 외에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 일하지도 않고 알아서 오는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이런 소득이 주로 부동산을 통해 실현했죠. 집을 사가지고 월세를 놓다든가 아니면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본소득을 주로 취했지 자본시장에서는 투자하는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하면서 많아졌어요. 한국도 코로나를 통하면서 주식시장 투자가 필수가 됐어요. 옛날에는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투기꾼으로 봤어요. 한국에서. 주식시장 투자한다 막 가소로운 눈초리와 우스운 눈초리로 상대방을 봤잖아요. 투기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대우를 못 받았죠. 그래서 단타를 하고 이런 사람들 숨어서 했죠. 어디 가서 내가 당당하게 단타를 난 주식 투자 단타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 못하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자본소득을 얻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봤고 중국도 좀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를 통하면서 돈을 정부에서 거의 세계적인 정부에 다 돈 푸니까 주식시장이 다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노동소득은 못하죠. 왜냐면 집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코인이 투자하고 주식시장 투자하면서 결국은 성행하게 됐죠. 그래서 돈 번 사람들도 있고 돈 잃은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란 건 자본시장이란 건 어떤 개념이냐면 기업들이 어떤 설비 확대나 투자 확대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창업자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의 경제를 못해요.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하든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할 때 돈을 융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 간접금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주로 융자하는 수단이 은행 대출이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은행에 저축하고 그 저축한 돈들을 은행에서 대출해줘서 기업들이 대출해가지고 확대 재생산 투자했는데 자본시장을 통한 이런 융자 기능이 좀 약해요.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계속 기술 혁신이 선도국가로 가고 주식시장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냐. 미국은 직접 금융시장, 그러니까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한 융자보다도 주로 주식시장에서 융자를 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그러면 이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이 회사의 사업 미래성을 보고 돈을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골고루 나눠 갖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사업을 실패해도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국처럼 내가 창업자인데 은행 대출을 했어. 그래서 내가 파산을 했어. 이러면 그게 오로지 내 혼자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예요. 대출도 상환 못하고 그렇잖아요. 은행 부채도 다 내가 감당하고. 근데 내가 주식을 발행하면은 회사가 파산하지 내가 파산하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를 같이 걸머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업은 실패해도 또 다시 다른 아이디어, 다른 사업 아이디어 또 주식을 발행해서 또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혁신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한국은 사업 실패하면 서울역 거지가 돼야 되죠. 가서 길바닥에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연계 자본시장이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지금 147조, 중국 GDP가 한 120조 되는데 국민들이 예금액이 147조 있어요. 이 돈을 원래는 은행에 넣어서 은행에서 그걸 대출해줘서 기업들이 대출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투자를 해서 경제가 굴러가는데 일단 은행들이 대출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대출을 안 해가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합니까? 대출을 안 해가니까 사람들이 예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 경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물 경제로. 그러니까 이 돈들을 실물 경제로 투입하려면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해서 결국 기업들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기업들이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주식시장이 잘 가지 않으면 누가 주식에 투자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페이션트 캐피탈, 인내심이 있는 자본 이 기제를 키우겠다. 근데 자본시장의 자금은 인내성 있는 자본이거든요. 근데 은행의 대출이나 이런 건 인내성 있는 게 경제가 나쁠 때는 바로 돈을 빼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는 자본시장의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런 인내심 있는 자본의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7번의 조항입니다. 8번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持续用力推动 아주 힘차게 부동산 시장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더 떨어지는 걸 멈추고 안정적으로 연착륙 시키겠다. 그래서 그 방안이 뭐냐를 들여다보니까 그 도심에 있는 빈민촌 있잖아요. 도시에는 빈민촌 이 개조를 하고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주택을 개조하고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주택에 대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하드 수요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의 새로운 안정적 성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효율적으로 가냐는 다른 문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9번째는 协同推进政策实施和预期引导 기대 관리를 하겠다. 예를 들면 시장 주체들, 기업이나 개인들 그렇죠? 기업이나 개인들이 아까 개인들이 투자를 하게 하려면 경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확대 재생산하려면 경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확대 재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국은 시장의 신심, 신뢰, 미래에 대한 기대를 확대시키겠다는 건데 이걸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이 9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시키거나 투자를 하게 하려면 경제에 대한 기대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정책에 역점을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은 激发干事创业的内生动力 혁신의 내적 동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는 글로벌 형세가 지금 중국에 굉장히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이제 트럼프 오잖아요. 1월 20일부터. 그러면 중국에 대한 관세 때리기부터 시작해서 또 무역보호주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서 중국에 대한 엄청난 제재를 할 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12월 2일에 중국 반도체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번에서 얘기하는 게 혁신에 대한 내적 동력을 강화하자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나 돈만 있으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기술을 사갔단 말이에요. 중국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자체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하도록 내적 동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많은 그 정책적
혜택이라든가 정책적 지원, 정책적 기대를 많이 줘야 된다는 게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온 얘기의 10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두 10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혹은 기업하는 측면에서 바로 코앞에 닥친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 재정정책과 그리고 아까 适度宽松的货币政策 적절한 완화된 통화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중국 국민들한테는 소비까지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일단은 소비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계속 소비 확대를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 정책을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코로나 때는 전 세계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이렇게 막 뿌려줬잖아요. 근데 중국은 상품권으로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해줬어요. 상품권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회주의인 중국에서는 국민들한테 돈을 막 뿌리고 이런 건 하지 않았고 어쨌든 주로 투자 중심으로 경제 성장에 올인해 왔어요. 그리고 소비 확대 정책은 주로 가전하향, 1+1, TV를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통해서 이렇게 소비 확대 정책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과거에는 먹혔어요. 중국 도시화 추진의 초기, 중기에는 먹혔는데 이제는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데 자동차 구매 확대라든지 뭐 이런 걸.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작년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돈을 직접적으로 나눠주냐 이거예요. 돈을 찍어서 외국처럼 돈을 나눠주냐.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건의를 해요. 야,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0위안씩 나눠주자. 예를 들면 월 소득이 5,000위안 이하인 사람. 5,000위안이면 원화로 100만 원입니다. 5,000위안 이하인 사람들한테 1,000위안씩 주자. 혹은 그냥 배로 주자. 그 사람이 받는 배로 주자. 근데 이게 실제 할 수 있냐는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내년에는 돈을 직접 손에다 쥐어줘서 이 좀 밑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중국은 아직도 월 소득이 위안화로 1,000위안이 되지 않은 사람이 6억 명이라잖아요. 6억 명.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월 소득이 1,000위안이잖아요. 1,000위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1,000위안이라 할게요. 1,000위안인데 정부에서 1,000위안을 줘요. 그럼 2,0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1,000위안을 주면은 소비가 그렇다고 내가 1,000위안 받아 원할 한 20만 원이잖아요. 20만 원. 나한테 20만 원 더 줘서 제가 뭐 어디가 소비를 더 하겠어요? 근데 그 월 소득이 1,000위안 사람들한테 1,000위안 더 주면 소비를 확대하겠죠.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소비 확대를 했을 경우에 중국 경제가 소비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 중국 소비가 좀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게 관전 포인트인데 봐야 되겠죠. 현재 중국 소비는 이미 60% 넘게 GDP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소비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돈을 팍 넣어놔주면 소비가 일어날 것 같다? 결국 소비를 진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소비 주체들이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주택을 사는 것도 소비잖아요. 자동차도 사는 것도 소비잖아요. 근데 주택이나 자동차는 대출을 통해 사잖아요. 근데 내가 내년의 소득도 올해 소득을 유지하거나 올해 소득보다 더 높아준다라는 이 기대감이 있어야 내 올해 차도 사고 주택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기대 심리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중국 소비 주체들이 가게들이 기업들이 긍정적이 돼야 소비 확대를 하는 거지 정부가 1,000위안씩 나눠줬대서 소비 확대를 꼭 만들어낸다고는 쉽지는 않다. 그 1,000위안을 가다 다시 은행 가다 저축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럼 또 돈만 죽겠지간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지. 결국은 애보다 베프기 더 큰 문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를 확대하는 거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이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중국 경제는 아직도 전통 산업 중심이잖아요. 노동 밀집형 산업이 주도 산업인데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노동력이 이동함으로써 높은 월급을 받는 일자리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도록 일자리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만회라든가 일자리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따라주면서 가져야 결과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업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확대는 늘어나봤자 잠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미중 갈등 시기에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견제 때문에 이쪽에서 더 서방 국가들이 물건을 가져간다고 할 때 중국 이런 전통 산업은 이런 동남아시아의 국가와 기업의 경쟁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지금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이 더 떨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소비 확대를 할 수가 있냐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쉽지가 않은 거죠.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그러면 주로 국내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그런 소비 확대 능력을 키우는 거는 장기 싸움이지 이렇게 단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1년을 위한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게 먹힐 수도 있어요. 내년 1년 뭐 4.5%내 꼭 실현하겠다. GDP 성장률을 먹힐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 방안 되기는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실 2021년 이후로 그전에는 중국 정부에서 하는 이런 거시경제 정책 표현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하고 표현이 달라요. 중국은 사실 원래는 사회주의 경제였잖아요. 거시경제 정책, 미시경제 정책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없다가 78년에 계획 개방하면서 그때는 사회주의 상품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시장 경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그러다가 경제가 순식간에 계획 개방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시장 요소가 막 도입이 되면서 경제가 막 잘 가다가 84년, 85년 이때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엄청난 경착륙이 옵니다. 마이너스 막 3% 이렇게 경착륙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경제가 막 이렇게 엄청난 변동을 일으키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와 이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해도 국가가 거의 파산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사회주의 상품 경제도 어렵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해야지 엄청나게 이렇게 혼돈이 와요. 그럴 때 1985년 9월 2일에서 7일 사이에 중경에서 무한으로 가는 빠상호, 중국어로 빠상호 이런 룬船, 배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이 회의를 빠산룬 회의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회의예요. 중국 사람도 거의 모릅니다. 근데 이 회의가 엄청 중요해요.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개념을 심어준 회의인데요. 그게 85년 9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열리는데 이 회의에 누가 참여하냐면 당시에 이 회의가 중국 사회과학원, 한국 말하면 KDI 같은 국가 싱크탱크입니다. 그런 사회과학원하고 중국 경제체제개혁위원회, 개혁연구회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같이 열린 회의인데요. 중국 내도라는 경제학자들과 중국 정부 당국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당시에 미국의 노벨상 1984년 노벨상 받은 학자가 참여를 해요. 제임스 토빈. 여러분 경제학을 배우면 다 알죠. 토빈 씨라고. 그분이 제임스 토빈인데 이분은 케인즈주의를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만들어준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노벨상도 받았고요. 근데 이분을 요청해서 강좌를 듣습니다. 이 배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강의해준 내용이 뭐냐면 국가가 어떻게 거시경제 관리를 해줘야 되냐 이런 내용을 해줘요. 그때 처음으로 중국 경제학자들과 중국 정책 당국자들이 거시경제 관리라는 게 있고 미시경제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확대와 긴축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맨날 경제 긴축한다. 재정정책 긴축, 재정정책 확대와 긴축 이것이 거시경제 케인즈 경제학파들이 나오면서 어떤 국가의 거시경제 가져갈 때 재정정책을 확대하냐 재정정책 긴축을 하냐 그 통화정책도 똑같습니다. 통화정책을 완화정책이냐 아니면 긴축으로 갖고 가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 공산당 정부가 처음으로 재정정책을 포함해서 통화정책을 포함해서 확대정책과 긴축정책이 있구나라는 이런 내용도 듣고 국가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 이게 시장의 효율적 부분도 있지만 또 시장이 비효율일 때는 국가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이런 강의를 처음 들어요. 그래서 이 틀을 마련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재정정책 확대, 재정정책 긴축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그 경제 사이클에서 나오는 표현들, 경제 쇠퇴, 그렇죠? 경제 상승 이런 표현들이 듣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느끼기에. 그래서 중국 정부는 표현을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는 거나 혹은 너무 그 단어에서 뜻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걸 기피를 해요. 이게 너무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후에 만약에 우리가 서방에서 긴축 정책을 펼친다는 표현을 중국은 긴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엉건이라고 표현해요.
온건한 정책. 그다음에 확대 정책을 펼칠 때는 중국은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정책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말하는 시도宽松, 그다음에 지지, 적극적인 재정정策, 적극적인 재정정策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들 보기에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데 온건적인 통화정책은 좀 긴축적이라는 얘기고 적극적이라는 거는 좀 완화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宽松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정부는 이 거시경제 정책에서 온건한 정책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국 정부의 그동안 정책을 쭉 보면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 펼친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었어요. 중앙정부가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중앙정부가 계속 부채를 일으키면서 중앙정부 부채를 일으켰다는 건 계속 그런 걸 발행했다는 겁니다.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그걸 인프라 투자하는데 확대하고 뭐 이런 걸 했던 거죠. 그리고 지방정부한테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도를 계속 높여왔죠. 근데 지방정부가 발행한 그 한도가 대부분 다 그 원리금, 기존의 지방채 원리금 갚는 데 쓰다 보니까 투자에 쓰는 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중국 지방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가 4조 5천억, 그리고 중앙정부가 2조, 토탈 한 10조 정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행해서 일부분은 지방채 상환에 쓰고 원리금 상환에 쓰고 일부분은 지방정부가 투자 좀 확대함으로써 지방경제 안정화에 하겠다는 거고 근데 사실 내년에는 주로 중앙정부가 각 지방정부의 투자 수치가 될 정도로 중앙정부가 계속 좀 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방정부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역할이 더 커질 겁니다. 그게 재정정책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적극적인 재정을 계속 펼쳐왔지만 경제가 계속 다운사이드로 가는 거는 크게 막지는 못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앞에서 제가 읽어드릴 때 말씀드린 스도 관심도 적절한 완화된 통화정책 하겠다는 건 2011년 이후로 지금 14년 만에 처음 제출한 다시 한번 꺼내든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하면 돈을 찍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더 풀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위안화가 만약에 우리가 위안화 환율이 시장 환율로 가정하면 위안화 자산들이 엄청 싸져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아직 외환을 개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마음대로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달러 바꾸는 거를 막아놨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은 시장 환율을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오면 중국 정부에 60% 100% 관세를 때리겠다 하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정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위안화는 저평가로 가져야 수출에서 덜 타격받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금리를 계속 인하시켜야 되죠. 중국은 일본처럼 제로금리로 금방할 것 같아요. 위안화를 엄청 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안화 환율에 엄청난 절하가 있을 거고 위안화 자산이 엄청나게 수축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지금 엄중한 대외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먹히지 않으면서 이제는 중국 국민들이 같이 중국의 이 리스크 해지를 해줘야 되는 그 리스크를 국가적 시스템 리스크의 위험을 국민들 같이 부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 CPI 물가지수가 계속 1%도 안 되거든요. 0.2%. 보통은 물가가 낮을 때는 성장률도 낮습니다. 근데 중국은 물가가 낮은데 성장률이 5% 간다? 말이 안 맞거든요. PPI가 2년 넘게 PPI 생산자 물가 계속 마이너스 가는데 국가가 성장한다? 이거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그래 보통은 고인플레이션이면 성장도 그만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가 미국은 5%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2%대거든요. 그 말이 안 맞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한 국가의 위기로 반영할 때 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이익률이 금리보다 높으면 절대 위기가 안 온다고 말해요. 그렇죠. 벌어들이는 게 내가 빌린 것보다 더 많으니까 내 이익률이 내가 어떤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ROE라고 말하잖아요. 기업을 놓고 말하면. 투자해서 벌어들인 이익률이 내 빌린 이자율로 높으면 내 돈 버는 거잖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국가는 보통 GDP 성장률로 해요. GDP 성장률이란 거는 그 나라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이익률을 말해요. 그럼 5% 성장한다는 한 5%, 그 나라의 주사에도 한 5%를 우리가 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이 2%면 한 2%를 버는 나라에서 빌릴 때 돈이 5%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하고 중국 경제는 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맞지 않을까? 결국은 여기에 정부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정정책이라는 건 사실 앞에서 그 제임스 토빈이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옛날에 그 루즈벨트 뉴딜 정책 아시죠? 루즈벨트 뉴딜 정책이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1933년에 내놓은 정책인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를 해서 시장의 이런 비효율적을 정부의 역할로 커버하면서 사회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 루즈벨트의 이 뉴딜 정책이 그때 당시에는 경제 안정화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많은 학자와 정부 관료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당시 했던 게 구제 프로그램, 그리고 재건 프로그램, 그리고 계획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R로 표현되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재건 프로그램은 파산되는 은행한테 구제를 주는 거 있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하로 못 떨어뜨리게 해서 이익을 담보시키는 게 있었고, 사회보장법 지원을 해주는 이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정정책을 취하는,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그래서 공공사업진흥청, 민간노동기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제 안정화를 촉진하는 정책들이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케인즈 경제학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가 그 전에 완전한 시장 경제에서 주로 시장에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체제에서 결국은 정부가 관여를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버렸어요. 수성 자본주의. 그래서 미국 자본주의가 케인즈를 받아들인 이후로 지금까지 오늘까지 정부의 정책이 주로 케인즈의 경제 정책에서 정부의 정책이 관여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 천문학적 빚까지 재정 적자를 가져가기에 너무나 상설화가 됐고, 결국 지금까지 정부의 그 빚이 점점 커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효율적이냐는,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지금에 다시 돌아봤을 때 사실은 한 국가의 경제나 미래 경제를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과연 맞는 정책이냐는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까지 많은 국가와 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정부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거의 전체 정책의 모든 요소 들어가면서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의 효율적인 부분들이 정부의 역할로 대체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사이에 크게 우리 기대보다 경제가 그렇게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내년 경제를 확실히 연착륙 시킬 수 있을까가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이 내년 상황이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 하나는 위안화 환율이 절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 데이터를 돌리면, 그러니까 한국 원화 환율과 중국 원화 환율 이렇게 우리가 실증 연구를 하면 동조성이 있어요. 커무브먼트. 위안화가 절하되면 원화도 절하되고,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원화도 절상이 되는 이런 동조화 현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화도 절하가 돼야 되겠죠. 한국은 특히 수출에 의존한 경제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2.0 시대에 이런 무역보호주의에 한국 기업들이 수출이 크게 저항을 안 받으려면 환율 정책을 강제로 갖고 가기는 힘들 겁니다. 또 중국 상품들하고 제3 시장에서 동남아라든가 미국,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 경쟁이 중국 제품과 주로 붙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원화 환율도 절하 쪽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또 한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또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걸 시장 원리에 따라 마음대로 못했을 때 오는 네거티브 영향,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로 또 생각해봐야 되고요. 중국은 어차피 미국 눈치를 안 봅니다. 환율 조작국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은 미국 눈치를 또 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 할 수 있는지도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한국 전국이만큼 대통령 지금 빈자리가 있어서 어떤 이런 안정적인 통화 정책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중국이 지금 새로 아까 그 중앙경제공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산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중국이 주요 수출 제품이 전기차, 태양광, 그다음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한국과 중복되는 영역이에요. 한국도 이제 미래 성장 영역이 이 세 가지인데 중국이 이 세 가지가 전 세계에서 석권을 해요. 거의 중국이 1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세 가지에 대해 견제를 하면 어차피 미국에서 이제 말한 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갑자기 중국과 안 사면 거기에 대한 대체가 필요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저는 한국, 일본밖에 없다고 봐요. 좀 더 포함하면 중국, 대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있죠. 이런 제조 국가들이 중국에 했던 공급망 역할을 미국이 일정 기간에 이런 다른 나라에서 그걸 좀 공급망에서 보완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더 센 강도 높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이나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좀 더 기회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나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그래서 그 중국의 그 비아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가 한국 시장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는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8% 관세라든지 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인력 비용, 여러 가지 그 또 이런 배터리 충전소를 다 만들어 놓고 이런 비용, 인프라 비용까지 커버하면 그 가격대로는 수익을 못 남기거든요. 마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비아디가. 아니면 현대자동차 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적자일 텐데 왜 할까? 근데 어쨌든 한국의 대리상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내내 이익을 보장해주고 손실은 본사가 본다는 식으로 적자라도 한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전기차 사업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 포함해서 이런 미중 갈등에 노출된 산업들이 주변 국가로 많이 퍼져갈 거예요. 중국 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생존하려면. 그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또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57개 국가와 지역 FTA를 맺은 국가입니다. 국가 영토는 작지만 경제 영토는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시로 많은 국가와 지역에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는 게 경쟁력이 확실히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는 게 세계 시장 나갈 때 좀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하면 좋은 게 출퇴근하기 좋아요.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글로벌 시장 진출의 플랫폼으로 쓰기에 제일 좋아요. 왜냐면 미국에다 놓고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외국이면서 중국하고 가까우면서 글로벌 시장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중국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진출 수요가 확대될 건데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중국 물건 짜먹은 들어온다. 우리 산업이 다 망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한국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이 경쟁을 똑같이 났을 때 경쟁력이 있냐? 일단은 노동력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제가 미국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미국 전기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위안화로 제가 계산해주면 일주일 월급이 주 월급이 한 13,000위안 정도 돼요. 13,000위안. 근데 중국 전기자동차 현지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이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 전기자동차 노동자 월급이 사주면 48,000원이면 중국이 몇 배예요? 4.8배입니다. 한국은 그보다 조금 낮지만 중국이 3배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산업 공급망 측면에서라든가 이 노동력 측면에서가 중국 코스트를 이기기 힘들어요. 효율성이나 여러 면에서. 그러면 바로 경쟁에 노출해버리면 지겠죠.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산업이 초토화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적절하게 또 활용하면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전기자동차 잘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테슬라 들어가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땅도 주고 모두 우대정책 세금, 우대정책 모두 우대정책을 다 줘가지고 해준 이유가 테슬라가 중국 내에 전기자동차 공급망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최고의 공급망. 그래서 중국 전체 전기자동차가 완벽한 공급망을 갖고 가면 세계적으로 1등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매기가 들어오는 거죠. 매기 역할을 한 거죠. 테슬라가 매기 역할을 한 거죠. 한국도 계속 기득권이 자리를 잡고 계획을 막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적극적으로 혁신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매기가 필요하죠. 이 시장의 매기가. 그러면 사람이 매기가 들어오면 막 생존을 하고 더 치열하게 막 싸운다잖아요. 물고기들도.
메기가 있을 때 물고기들이 더 강해진대요. 새끼 수가 더 많아지고 메기가 오므로서. 그것처럼 어떤 메기 왔을 때 기업들이 경쟁력이 더 세지고 그 산업망이 공급망이 더 완비화되고 생태가 더 커지면서 빵이 더 커지면서 그 나라가 그 영역에서 세계 1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지금 현대, LG 이 한국 기업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삼성전자를 대표로 하고 삼성전자 위기 이런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기득권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거대한 기업의 이런 비효율성, 거대한 기업의 이런 자체 혁신이라 이런 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기득권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매기를 넣어버리면 또 막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느 게 좋다, 일방적으로 어느 게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 당국자와 한국 그 기업인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분석해 준 노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전 세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국제 질서의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변화하지 않은 자는 죽어요. 진화론 이야기한 다윈이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자연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는 답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개방된 마음으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질서, 변화된 질서 앞에는 기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히려 큰 리스크가 큰 기회로 오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런 기업들을 응원하고 또 그분들한테 힘이 되도록 이런 내용도 잘 만들고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경제를 포함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까지 해서 시간이 조금 길지만 어쨌든 매번마다 시간이 모자라지만 모든 것이 다 또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지도 명석한 두뇌로 잘 선택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